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본래 타고난 성격을 천성이라고 하지요. 부모가 아무리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바른 길로 가기를 애타게 빌어도 그 천성은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고 했던가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요. 어쩌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리 다를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큰아들 내외한테는 정신 차리기 전에는 찾아올 필요 없다고 했고 연락이 끊긴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야,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가게가 잘 되는 것 보니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저보다 동생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는 거죠. 저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목 달라고 온 거예요. 결혼하고 한 20여 년 동안 남편은 지방도시에서 나름대로 큰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나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섰고 저는 사모님 소리를 듣다가 졸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시피 살았네요. 겨우 월세방 하나를 얻고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창밖만 보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저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그나마 김치 하나는 맛있게 담근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노상에서 김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 나갔었죠. 그 일이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에는 제 얼굴을 아는 이들이 많은 곳에서 체면상 김치 장사하는 것이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어요.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손님들에게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무너진 자존감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래도 두 아들을 위해서는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을 하는 빚쟁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 시장에서 알아주는 김치가게 사장이 되었죠. 빚도 청산하고 아담한 단독주택도 마련하고 두 아들까지도 번듯한 대학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학업에 욕심을 더 부리는 큰아들 자랑을 은근히 하게 되더라고요. 큰아들은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당당히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운 것과 인생을 잘 사는 것과는 별개더군요. 그런 큰아들이 대기업 연구원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김치가게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허망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야 모두 욕심에 눈이 먼 거짓인 걸 알았지만요. 이런 큰아들에 비해서 작은아들은 반대였어요. 작은아들은 군대 제대 후 대학을 마저 졸업하자마자 느닷없이 연상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른 결혼을 하겠다며 울고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속도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자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 허락을 해달라기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는 일단 동거부터 해보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그럼 동거부터 시작을 해라. 대신 혼인신고와 아이 계획은 몇 년 지나서 하는 조건으로 하자꾸나. 그래도 좋다면 허락하마. 작은 아들의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었을 때라 살다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나름 생각한 꼼수였어요. 여자 쪽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것 같아 며느리 될 아이에게도 허락을 받고 오라고 했죠. 작은 아들 내외는 알았다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김치가게에 나와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리더군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어느 부모가 두 손이 퉁퉁 부어가면서 하는 반노동일을 자식이 한다고 나서는데 허락을 하겠습니까? 절대 반대를 외치는 저에게 작은 아들은 그럼 다른 김치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닌 것을 확인한 저희는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했죠. 그때 저희 부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대학물까지 먹여놨더니 기껏 한다는 게 김치 장사라니요.
정말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처음에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작은 아들 내외는 증명해 보였지요. 작은 아들은 몇 년 동안 제 밑에서 성실하게 보고 배웠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생글생글 웃어가며 대하고 단골 손님들의 취향까지 알아가며 맞추어주니 매출도 크게 올랐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쉬는 주말이면 조금이라도 일손을 돕겠다면서 가게에 나와 부지런을 떨었죠.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작은 아들 내외는 저희 부부의 사랑받는 아들딸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만 둘이었던 저희 부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은 일마다 안 하고 부지런을 떨며 성실하게 사는 작은 며느리를 딸처럼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명절 때면 며느리가 하나뿐이었던 상황에서도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제가 하는 것을 배우겠다며 일찌감치 오는 며느리를 그 어떤 시어머니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버님이 새벽 시장 다 봐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차례상 준비해 놓을 테니 어머님은 이랑 얼른 가게 나가세요. 우리한테는 명절이 대목이잖아요. 어서요. 많이 벌어오셔서 저 좋아하는 고기 사주세요. 혼자 놔두고 가서 어떡하니. 네 덕분에 우린 마음 놓고 돈 벌러 간다마는 많이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성 들여 몇 가지만 해라. 차례상은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야. 덕분에 고맙다, 아가. 며느리는 친정에서 막내딸이라 처음에는 서툴고 이것저것 신경 써가면서 가르쳐야 했지만 몇 번 해보더니 제법 그럴싸하게 차례상을 차려내더군요. 김치가게라지만 명절에는 각종 부침과 나물, 김치까지 해서 대목을 잡는 장사라 명절이면 앉을 새도 없이 바빴기 때문에 막상 내 집 차례상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한 둘째 며느리 덕분에 그런 걱정과 부담을 덜었죠. 남편도 그런 며느리를 기특해 하면서 딸처럼 예뻐했습니다. 거기다가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 술친구도 해주면서 남편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들을 들어주곤 했으니 더욱 예뻐할 수밖에요.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유독 남편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보다 연상이라 아들을 잡고 살까 걱정이 되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 철도 빨리 들었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 덕분에 김치 가게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큰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친구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를 왔습니다. 예비 큰며느리는 첫인상이 수더분해 보였어요. 오히려 인상이 날카롭지 않아 작은 며느리와도 잘 지내겠다 싶었죠. 큰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는 풍족할 때여서 신혼집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내외가 섭섭해할까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도 형 결혼식 마치면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거라.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로 집도 한번 알아보렴. 형 먼저 집을 해주고 너희들 늦게 해주어서 미안하구나.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들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고. 그리고 작은 애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 덕분에 가게도 더욱 번성했고 형 결혼도 시켰고 모두 네가 엄마를 도와준 덕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아닌 매출의 지분으로 주마. 작은 아들 내외는 형 먼저 집을 사준 거에 대해서 시샘도 안 하고 그저 고맙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착해도 저리 착할 수가 있을까 하고요. 거기에 반해 큰아들 내외는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명절에도 동생 내외가 음식하고 바쁜 가게 일을 도맡아 해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서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마음 넉넉함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히려 두 아들 부부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더군요. 부모 입장을 떠나서 저희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똑같은지라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눈에 다 보이는 법이잖아요. 큰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입덧이 심하다며 첫 명절에는 내려왔다가 기름 냄새 입덧만 심해져 차례를 지내지도 못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큰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작은 며느리가 고생을 덜하겠구나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다른 이유를 들먹였습니다. 동서 어떡하니? 아이가 낯을 너무 가려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네. 어머니,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어요. 심하면 응급실에라도 가봐야 해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이쯤 되니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작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데 작은 며느리도 말은 안 해도 불만이 적잖이 쌓여갔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작은 아들 내외도 결혼식을 올리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도 예쁜 손주를 낳았죠. 작은 며느리는 아이한테 집중하고 싶다면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아이가 10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집안에 제사가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때가 큰 며느리에게 실망감이 컸던 때이기도 합니다. 큰 며느리에게 작은 애가 아이가 어리니 먼저 내려와서 제사 준비 좀 도우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큰애야, 이번부터는 먼저 내려와서 제사 준비 좀 도와야 할 것 같구나.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하면 잘해요. 큰 며느리의 당당한 말에 저는 한시름 놓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제삿날 아침 일찍 큰아들 내외가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오고 작은 며느리도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아이가 아직 어리니 옆에서 좀 거들기나 하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큰 며느리의 말에 안심을 하며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점심때부터 손님들이 찾아오더니 오후에는 다른 날보다 좀 한산하기에 남편과 작은 아들에게 저녁 장사를 일찍 마치고 들어오라 하고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동서, 산적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양념에 재워놨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숙주나물 싫은데 그냥 콩나물로 하면 안 돼? 뭐가 이리 머리가 아파. 그냥 동서 알아서 해. 형님 차라리 거실에 나가 계세요. 어머님께 배운 대로 제가 할게요. 아니, 뭐가 이리 복잡해. 상차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더구먼. 듣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지 뭐예요. 어깨 너머로 배워도 저 정도는 아닐 듯 싶은데 같은 나이인데 어쩌면 저리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 저는 주방으로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들어오다가 들었는데 큰애가 너무 모르는 것 같구나. 하긴 너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었으니 그 또한 내가 부족한 탓이지. 이제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니? 작은 애는 아이가 잠에서 깬 것 같으니 나가보고 큰애는 이리 오너라. 그래도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기본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에게 떠넘길 꼼수도 있었는지 제가 들어서자 반기기는커녕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속으로 한숨을 내쉰 저는 모른 척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참을 인자를 얼마나 되새겼는지 모릅니다. 한 번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서 2번 이상 설명해야 하면 기본이고 손놀림도 하기 싫은 티가 묻어나서 툭툭거리질 않나.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설명하고 가르치니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살림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 간섭하자면 고부 갈등의 시작이요. 큰아들과도 부부싸움을 할까봐 물어보지도 간섭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준비를 마치고 작은 아들과 남편이 가게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터라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을 한 후 뒷정리를 하는데 큰 며느리는 연신 다리를 두들기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힘들다는 티를 팍팍 내더군요. 그동안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안 할 때에도 싫은 티 한 번 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배려도 고마움도 모르니 철부지로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큰 며느리는 명절에도 내려오면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기 싫은 티가 다 보였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의 손주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작은 며느리는 회사 복직을 하지 않고 반찬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죠. 어차피 작은 아들이 너무 잘 운영하고 있었고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었기에 아무래도 함께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가게 일도 깔끔하고 야무지게 잘했어요. 손님들도 싹싹하고 정 많은 작은 아들 내외와 밥그릇 숟까지 이야기하며 동생처럼 대하며 찾았습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의 업그레이드되는 맛김치 레시피 덕과 작은 며느리의 인터넷 판매 관리로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명절이나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작은 아들 내외를 칭찬하는 말이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만 가면 빌딩도 사겠구나. 작은 애 손맛에 온라인 팔로까지 다 너희들 덕이야. 이제는 너희끼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두 어머니가 솜씨도 좋으시고 예전부터 어머니 단골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희만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끌어 주셔야 해요. 이런 말이 오갈 때면 큰아들 내외는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낫다면서 부러워하는 빛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래서일까요? 큰아들 내외한테는 반찬 가게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주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반찬 가게가 상승고도를 달리고 있을 무렵 큰며느리가 전화해서 하는 말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취업도 쉽지가 않고 허구한 날 집에서 술이나 푸고 있다고요. 저 아이랑 친정으로 가서 살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해고는 뭐고 별거 하겠다는 말이냐? 둘 다 내려오너라. 내려와서 자세히 설명해봐. 큰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던 아들이 실수를 해서 해고를 당했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어봐도 연락이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들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고요. 큰며느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고 큰아들은 비 맞은 강아지처럼 축 늘어져서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취업도 하기 힘들 것 같고 이 사람은 별거 한다고 난리고 제 인생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니 당장 생활비도 다 떨어졌고 이 사람 계속 이런 식이면 저 같이 못 살아요. 차라리 반찬 가게라도 데리고 나가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연구만 하던 애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큰애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애잖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겠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시켜만 달라고 매달리는 큰아들 때문에 난감해 생각 좀 해보자면서 일단은 올려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큰애한테도 기회를 줘보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가 붙어 있으면 없던 탈도 생길 테고 저는 이미 작은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애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했죠. 남편은 큰애에게 기회를 줘보고 작은 애처럼 소질이 보이면 가게를 하나 더 차려주면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큰애한테도 기회는 줘야지 싶었죠. 설마 큰아들 마음에 악마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남편과 의논을 마치고 작은 아들 내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인데 어려울 때 함께 해야지요. 항상 긍정적이고 정 많은 작은 아들 내외는 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희 뜻에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 후 큰아들 내외는 서울집을 정리해서 내려와 근처에 집을 얻고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서툴렀어요. 저와 작은 아들이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속이 터졌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정 딴판이었거든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것도 짜게 굴어 인상을 쓰고 나가버리는 손님도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손님 응대는 작은 애한테 맡기고 큰애는 주방의 일부터 가르쳤습니다. 제 자식이기에 시간이 문제지 배우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가르쳤죠. 처음에는 서툴기는 하지만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침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지각을 하고 저녁에는 6시만 되면 퇴근을 하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한다는 핑계로 조퇴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 내외와 차별을 하는 것 같아 보여 형제 간에 앙금이 쌓일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불러다 장사는 일반 직장 생활하고는 다르다고 타일렀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저는 월급쟁이이고 민수는 지분으로 가져가잖아요. 당연히 저는 월급만큼만 근무를 해야죠. 아니면 저도 지분으로 주세요. 당연하듯 지분을 요구하는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 액수에 2번 놀랐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애가 3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노력해서 가게 매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분으로 준 것이지. 처음부터 지분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이야? 하면 너도 네 동생처럼 노력을 해봐. 성과를 보여야지. 나는 네가 자식이라고 해도 더 이상 특혜를 주고 싶지는 않으니 일을 계속하고 말고는 알아서 해. 말리지 않으마. 저의 딱 잘라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은 놀라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멀뚱하게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꼬리를 내리며 생각이 짧았다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또 자식이니 실망스러우면서도 끝까지 모지게 대하진 못했죠. 그런 자잘한 트러블과 이해관계를 거치면서 큰아들이 가게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동안의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아들 내외는 큰아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작은아들 내외가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듯 보였지만요. 1년의 시간이 흘러도 큰아들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우나 김치 양념 비법 등을 마스터하기는커녕 작은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사장인 양 오히려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큰며느리도 가게 일을 돕겠다면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더군요. 하지만 일을 돕기는커녕 카운터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가 관리하는 인터넷 판매창을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고객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죠. 큰며느리는 절대 안 했다고 발뺌을 했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나니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친한 작은 아들 내외도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얼굴 표정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쌓여만 갔죠. 어떻게 해서든 부모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어느 정도 잘 해내기만 하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자 했지만 처음 뜻대로 큰아들이 배우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사를 하면 말아먹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하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되묻더군요. 여보, 큰애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러다간 형제간의 사이만 벌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큰애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와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야. 휴, 나도 큰애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는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직장을 알아보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부는 그저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허리며 팔이며 안 아픈 데가 없었고 툭하면 몸살도 나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다가 가게 주방 후문 쪽으로 들어서려는데 큰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엿듣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어요. 덕분에 큰아들 내외 거짓된 속셈을 알아버린 날이었죠. 인터넷 판매창은 그만 건드려. 다른 걸로 괴롭혀보라고. 그리고 엄마한테 애교도 부려보고 더 잘해봐. 내 딴에는 동서가 그 정도 하면 못 견디고 화낼 줄 알았지. 그리고 어머니는 워낙 동서만 예뻐하시는데 내가 치고 들어갈 틈이나 있는 줄 알아? 자기야말로 서방님한테 너무 약하게 하는 거 아니야? 더 심하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 서방님이 가게에서 물러나지. 서방님 부부가 의외로 끈질기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게에 나와 있으면 눈치 빠르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은근히 독종이란 말이지. 제가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큰아들 내외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속셈을 이야기하자면 작은아들 내외가 매출이 늘면서 지분으로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자 동생을 쫓아내고 가게를 차지할 목적이었었던 거였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는 사표를 던지고 저희에게는 해고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별거를 한 해 만회한 것도 모두 쇼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저것도 자식이라고 10달 품어놨고 미역국을 먹은 제가 다 한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 자식이 저 정도로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시기하고 부모에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제 자식이 어쩌면 저런 파렴치한 사람이 되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죠.
큰아들 내외가 다시 가게 주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가게 앞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얼굴에 근심 가득한 얼굴로 걱정을 하는 체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병원에서는 뭐래요? 아유, 쉬셔야 하는데 자꾸 힘든 일을 하시니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아프신 거예요. 오늘만이라도 일찍 들어가 쉬세요. 여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주사도 맞았고 약도 먹어서 괜찮다. 저를 위하는 척하는 큰며느리가 아주 얄밉더라고요. 작은 며느리까지 걱정하면서 들어가 쉬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작은 아들 내외에게 오래간만에 데이트라도 하라면서 일찍 퇴근을 시켰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저를 걱정하면서 버텼지만 제가 한사코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큰아들 내외에게 그날 오후 장사를 맡겼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이 일을 해야만 했죠. 퇴근할 때는 저에게 뾰로통에서는 이렇게 바쁜데 작은 아들 내외를 들여보냈다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 애는 몇 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일했어. 그리고 편하게 쉬어본 적도 없었다. 이제 너희들이 함께 하는데 작은 애도 쉬어가면서 일해야지 않겠어? 너는 그동안 볼일 다 봐가면서 했지 않니? 저의 말에 큰아들은 뭐라고 반박은 못하고 입을 삐죽거렸죠. 옆에 있던 큰며느리가 큰아들의 팔을 잡으면서 그럼요, 서방님 부부가 고생이 많았지요 하더군요. 큰아들도 문제지만 며느리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큰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며느리라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줘야 하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제 아들부터가 문제인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슴부터 머리까지 열이 뻗쳐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어찌해야 하나 뒤틀린 심성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였지만 쉽게 변하지도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었죠. 그렇다고 자식인데 포기하고 내치자니 그것 또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저의 이런 심란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아침부터 자꾸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신 무슨 걱정거리 있어? 밤에도 뒤척이면서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어제 들었던 큰아들 내외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용을 전부 들은 남편은 대번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답답한지 한숨만 몇 번을 내쉬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내치냐면서 우리가 저 세상 가기 전까지는 사람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며 방도를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 가게를 나갔는데 큰아들 내외가 저희에게 가게를 맡겨달라는 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 요즘 들어 몸도 여기저기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가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그동안 가시고 싶으셨던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네, 어머니 그러세요. 동선애랑 저희가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대놓고 속내를 보이는 큰아들 내외의 말에 기가 막혀서 실망감만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를 가게에 못 나오게 만들고 작은 아들을 괴롭혀서 내쫓고 가게를 차지할 속셈인 듯 했죠. 큰애는 김치 양념 비법도 아직 익히지를 못했잖니. 손님들 대하는 것도 아직 미숙하고. 우린 10년은 끄떡없으니 걱정 말고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기나 하거라. 딱 잘라 말하는 저의 말에 큰아들 내외는 실망의 빛을 띄우면서 어두운 표정이 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른 척 하였습니다. 그 후로 큰아들 내외는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작은 아들 내외가 괴롭혀도 끔쩍을 안 하자 작전을 바꾸었는지 저희 부부 주위에만 뱅뱅 돌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써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 내외도 눈치를 챘는지 항상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일했는데 얼굴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가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큰아들 내외에게 따로 불러 훈계를 하였지만 며칠만 하는 척할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모두 불러놓고 그동안 휴가도 없이 고생한 작은 아들 내외에게 2주간의 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큰아들 내외에게 맡긴다고 했죠. 그러자 큰아들 내외는 드디어 작은 아들 내외를 내보내는가 하고 좋아하고 작은 아들 내외도 그리 생각하는 듯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 작은 아들 내외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했어요.
아까 낮에 했던 너희들 휴가 문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엄마가 지켜보니까 큰애가 노력은 하지 않고 너희와 트러블만 생기는 것 같아 보여서 이참에 네 형 일 좀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동안 못 갔던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하렴. 저의 다독이는 말에 작은 아들 내외는 안심을 하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힘들게 노력해서 키운 가게를 모두 큰애에게 물려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내심 섭섭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묻지 않는 모습이 더욱 안쓰러워 보였네요. 사람 마음이든 부모 마음이든 똑같잖아요. 열심히 하는 자식에게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가 긴 휴가를 간 동안에 큰아들 내외가 가게를 도맡아 있는데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도 손님을 대할 때나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모두 서툴고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직접 다시 가르치고를 반복했죠. 하지만 큰아들은 천성이 게으르기도 하고 굳은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큰며느리 또한 카운터 보는 것 하나도 못해서 엉뚱한 금액의 계산서를 끊기를 여러 번이었고 작은 며느리가 관리하던 인터넷 판매 관리도 실수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진 적도 많았어요. 열흘쯤 되었을 때는 남편과 저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네요. 결국 남편과 의논한 끝에 큰아들 내외는 가게 일과는 맞지 않는다가 결론이었어요. 저희도 자식 1인이 살 길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떠먹여줘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아들 내외가 2주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출근했을 때 모두 불러놓고 과감한 결정을 확고하게 말했죠. 큰애가 가게를 배운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큰애는 이런 일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우리는 1년 동안 많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이상 형제가 여기서 일했다가는 사이만 나빠질 뿐이야. 해서 이 반찬 가게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몇 년간은 우리가 새벽 시장과 오전에는 봐줄 터이니 지금처럼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게야.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저의 말에 작은 아들 내외는 깜짝 놀라면서 말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만으로 어떻게 나가요? 아직까지 엄마 아빠 덕으로 가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인데요. 힘드시겠지만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네, 어머니. 저희가 무슨 힘으로 이걸 운영을 해요. 저희는 아직도 멀었어요. 모두 어머니의 손맛으로 단골 고객들이 찾으시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계셔야 해요. 우리가 새벽 시장과 오전에는 봐주겠다고 하잖아. 너희 그동안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된다. 그리고 큰애는 다시 직장을 알아보렴. 너희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장사는 직원보다 사장이 더 부지런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를 못해. 자식이라고 해도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사와 사업은 장난이 아니야. 그냥 허투루 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법이다. 엄마 정말 섭섭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저희 몫을 지금 주세요. 아우한테 이 가게 물려주신다고 했으니 저도 제 몫을 받아야겠어요. 앞으로 벌어들일 것 포함해서 3억 이상 주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큰아들의 자기 몫을 달라는 말에 남편과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가게가 이만큼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애가 많은 노력을 해서 성장시킨 결과이며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설명을 했지만 큰아들은 큰 눈을 부라리면서 가게가 아니면 다른 가게를 차릴 수 있는 자금을 대달라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어떻게 욕심만 가득한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어 한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편이 직장 구할 때까지는 넉넉 잡고 1년간은 생활비를 대준다고 했죠. 그러니 그 안에 다시 직장을 알아보라고요. 하지만 큰아들 내외는 억울하다는 듯이 작은아들 내외와 저희를 번갈아가며 노려보면서 씩씩대더니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참 자식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그렇게 안 좋게 하고 가버리니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어요. 그렇다고 억지 부리고 처음부터 가게를 차지하려고 과욕을 부린 자식에게 순순히 넘어가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식은 한번 넘어가 주면 계속 탐욕을 부리는 괴물이 될 테니까요.
그 후로도 큰며느리는 반찬 가게를 직접 운영해 보겠다며 창업 자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반찬 가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창업할 수 있게 자금 좀 융통해 주세요. 네? 동선애랑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계속 거절을 하고 당분간 생활비 명목으로 쓰라며 1,000만 원을 보내주었죠.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희 또한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 내외와 저희는 큰아들 내외가 손님들에게 실수한 걸 만회해야 했기 때문에 가게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일에 더욱 신경 쓰자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연락이 끊긴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깨물면 아픈 손가락인지라 애 같아서 먼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큰아들도 며느리도 받지를 않더군요. 몇 번을 연락해도 받지를 않자 남편과 저는 큰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에 나온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큰아들 내외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처분하고 어디론가 떠난 후였죠.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몰랐던 저희는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작은아들이 알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아들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엄마, 형이 반찬 가게를 차렸대요. 형수님이랑 사돈 어르신하고 함께 운영한다고 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 형이 그만한 돈이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렸다던? 아파트 처분한 돈으로 가게 차리고 처갓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나 봐요. 그 말에 저희 부부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네요. 여기서도 게으름만 피우고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창업을 했는지 걱정이 되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사돈들이 함께 한다고 하니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습니다. 처가댁에서도 사위도 자식인데 어련히 잘 이끌어 주시겠지 생각했던 거죠. 찾아가 보고도 싶었지만 큰아들 내외가 먼저 연락을 끊은 마당에 찾아간다는 것도 망설여졌고요. 그리고 사돈댁이랑 그렇게 연락하는 편도 아니었고 서로가 불편해질까 싶어 참았습니다. 그렇게 1년간 큰아들은 명절에도 제사 때도 얼굴도 안 보이고 소식을 끊고 지냈어요. 저희 또한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니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작은아들 내외는 가게 운영을 잘 해나가고 있었고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늘었죠. 저희는 새벽 시장과 오전 일만 봐주고 그동안 못했던 여유를 찾아 지냈습니다. 남편의 사업 부도 후 쉴 새 없이 달려온 길이었기에 몇십 년 만에 가져보는 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슴 한편에는 늘 먹먹함이 있었죠. 큰아들만 생각하면 늘 갑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이 훌쩍 지나 2년이 되어갈 때쯤 연락을 끊고 살던 큰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반찬 가게를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여기는 여전히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역시 여긴 장남인 제목 씨였어야 했다고요. 소식 들었어. 가게 차렸다면서. 어떻게 잘 되고 있지?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주는데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몇 달 전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목 받으러 왔어요. 여기 가게 지분 반을 제 몫으로 주세요. 가게 지분을 달라는 뚱딴지 같은 큰아들의 말에 남편과 저는 또 한숨이 나왔죠. 사람이 실패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도 많을 거고 자신의 부족한 면도 알게 될 터인데 큰아들은 깨닫기는커녕 몹쓸 시커먼 속내만 더욱 커진 듯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큰아들의 팔을 잡고 주방 뒤쪽 마당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게가 탐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회사 그만둔 이야기부터 따졌습니다. 너 처음부터 나쁜 마음 품고 내려온 것 아니었냐? 가게 차지할 욕심에 회사도 잘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동생에게 몹쓸 짓 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식이니 묻으려 했다. 그런데 너는 어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을 어찌 그리 욕심만 가득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가게가 잘 되는 거 보니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저보다 동생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는 거죠. 저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목 찾으러 온 거예요. 너는 아까부터 네 목 그러는데 네 몫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에게 돈 맡겨놨어 이거사. 왜 들라는 절은 안 들고 계속 막무가내야. 네 목 같은 것은 없으니까 절들기 전에는 다시 찾아오지 마라.
결국 남편은 크게 실망하여 철들기 전에는 찾아오지 말라는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했고 그 말에 큰아들은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패악을 부렸습니다. 뒷마당에 내놓은 큰 고무통이며 소쿠리를 집어던지면서 횡포를 부리더군요. 눈깔이 뒤집혀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자식이라는 점이 너무나 황당하고 속상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던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날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횡포를 부리던 큰아들은 며칠 뒤에는 술을 먹고 와서 돈을 해달라며 술주정을 하면서 횡포를 부렸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모범생만 같던 큰아들의 뒤틀어진 인성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더더욱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 안 된다는 강한 생각만 들었죠. 그런 자식에게는 금전적인 도움을 줘도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니까요. 몇 번을 와서 돈을 요구하는 큰아들을 보고 작은아들 내외는 속상하고 불편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속상해할 거 없다고 했죠. 네 형이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우리 모르게 도와줄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미 한 번 나쁜 선택을 했고 실패도 했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희는 지금처럼만 성실히 살면 되는 거야. 형제가 사이좋게 나누어가며 살면 좋겠지만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리해줄 필요가 없어.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지라 마음이 무척 쓰리더군요. 남편 몰래 눈물 흘린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은 몇 번을 횡포를 부려도 돈을 줄 기미가 안 보이자 며느리가 사돈댁과 함께 찾아왔어요. 정말 이렇게 몰인정한 분들이셨어요? 자식들이 다시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 가게 넘겼으면 애들 이렇게 고생도 안 할 것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사부인도 애들이랑 함께 장사해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애들한테 장사 수완이 있던가요? 있었으면 망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 가게를 왜 당연하듯이 큰애한테 넘겨야 하나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애들 자리 잡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이라 창피한 일이지만 애들 하는 짓이 영 싹수가 노랗더군요. 자격이 안 되는 자식에게 밀어주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은 애들끼리 알아서 일어서라고 하고 싶네요.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면 저희 이혼할 거예요. 이대로는 저도 못 살겠거든요. 끝내 어머니 자식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큰며느리는 이혼하겠다면서 반협박을 했고 사부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인이라면서 몹쓸 부모로 만들더군요. 냉혈인이든 이혼남이 되든 내줄 돈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모자라면 다른 하나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둘이 똑같이 게으르고 욕심만 많고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어찌 도와줄 마음이 생기냐면서요. 사돈댁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며 따졌지만 알아서 하라고 대꾸하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손주 얼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고 몹쓸 전화도 했죠. 그때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강하게 대꾸했네요. 제 인생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말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인지 생각할수록 슬프고 인생무상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 못 차린 큰아들 내외에게 돈을 턱하니 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식 일이라 창피해서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자주 듣는 채널의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들어오던 막장 같은 일이 저희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후회만 남더라고요. 저는 참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말입니다. 벌써 큰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어진 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이혼으로 겁을 주던 며느리는 그냥저냥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소질도 없는 장사를 해보겠다며 다시 작은 분식점을 냈다가 그것도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답니다.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니 아무도 모르게 가슴앓이만 심해지는 겨울밤입니다. 못나도 자식이 있기에 먹먹한 가슴을 끌어안고 사는 죄 많은 부모의 마음이죠. 답답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소연할 길 없어 써내려갔네요. 올해는 큰애가 깨우치고 철 좀 들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자식 농사 쉽지 않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